일단 저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작가님. 아, 네, 저는 뭐 소설 쓰고 있는 김영하라고 합니다. 네, 네. 의외로 작가들은 소설가 김영하입니다 이렇게 소개 안 하고 네. 소설 쓰는 김영하입니다, 아. 시 쓰는 뭐 누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문화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런 거예요? 그냥 그런 문화가 있어요. 개그하는 유재석입니다 이렇게 아, 안 하시죠. 뭐, 안 하죠, 안 저희도 하죠. 이야기로 웃음 드리는 조세호입니다. 뭐 네네네.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게 소설을 좀 오래 발표하지 않고 있을 때는 머쓱해서 아, 그런 얘기를 좀 그 하기가. 부분을 살짝 이제 그냥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아. 김영하입니다 이렇게 하는데 소설을 굉장히 오랜만에 발표했기 때문에 예. 당당하게 예. 소설을 쓰고 있는 김영하. 아,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군요. 이게 이제 9년 만에 발표한 장편 소설인데 작별 인사. 이게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뭐 제목만 봐서는 좀 촉촉한 그런 그럴 것 같은데요. 얘기 같고 실제로도 좀 촉촉한 부분은 있는데요. 그 어떤 소년이 어느 날 어떤 원치 않는 일로 모험을 떠나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나중에는 모두 작별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약간 이게 좀 슬픈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좀 슬프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디 그러면 그런 글을 쓰실 때는 글을 쓰시면서도 좀 슬프신가요? 네. 아 실제로. 아니 근데 이게 출간하자마자 베스트셀러 1위. 축하드립니다. 이거 뭐, 네. 예, 뭐 글쎄요, 뭐 반응이 좋아서 좋긴 한데 그 독자분들의 반응을 책이 나온 직후에는 이제 잘 못 봐요. 바로 나오면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안전하게 확인된 다음에 보는 스타일이어서 그 책도 이제 물론 제가 썼지만 사람들 어떻게 읽을지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르죠. 일단은 반응을 보지 않고 이렇게 있다가 주변에서 이제 괜찮다. 사실 작가님의 대표작이 또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 네. 그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살인자의 아 기억. 그렇죠. 이게 이제 연쇄살인범인데 이제 네. 알츠하이머에 걸린 그 이야기인데 나도 살인자니까. 요게 이제 그 굉장히 좀 소재가 그 당시에 좀 신선했어요. 네. 이제 이런 소재를 어떻게 좀 이렇게 꺼내내신 건지. 저는 노트가 하나 있어요. 그 노트가 뭐냐면은 절대 쓰지 않을 이야기들의 목록 이런 거예요. 절대 쓰지 않을 이야기 아, 목록이요. 예. 근데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그 뭘 할 때 이거 꼭 해야지라고 써놓은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쓸 때부터 그 굉장히 제한돼요. 예를 들면 꼭 가고 싶은 여름 휴가 장소, 여름 휴가지 이런 걸 쓰라고 하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그걸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나는 하와이, 괌, 뭐 아니면 제주도 이렇게 적으면 우리는 휴가가 짧은데 하와이는 못 가지, 유럽은 못 가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네네네. 좁아져요. 저는 한번 그런 가족들에게 저 같은 방식을 권하고 싶은데 우리 가족이 절대 휴가를 가지 않을 곳을 적어보자. 남극 또는 뭐 칠레, 아이슬란드 뭐 신나게 얘기해요. 굉장히 안 갈 거니까. 갈 때 얘기하라면 서로 싸워요. 거기 못 가. 거기 지난번에 갔잖아. 막 이러면서 싸우는데 안 갈 곳에 대해서는 서로가 싸울 이유가 없죠. 싸울 이유가 없지. 안 갈 거니까. 아빠 나는 북극 뭐 그러면 그래 북극 뭐 알래스카 뭐 너는 뭐 어디야 뭐 그냥 지도에서 아무데나 찍고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거기를 우리가 왜 못 가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해보다 보면 의외로 어렵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소설가도 마찬가지로 꼭 써야지 하는 걸 쓰려고 하면 리스트가 그냥 제한돼요. 근데 어차피 안 쓸 거니까 막 쓰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뭐 쓸 게 없으면 그 노트를 펼쳐봐요. 그러면 뭔지 알겠다. 그 당시에 5년 전에는 못 쓸 거라고 생각했던 어떤 얘기가 그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가능한 게 있겠구나. 시대가 바뀌었을 수도 있고 뇌가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야 재밌네요.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네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은 네. 저는 소설가뿐 아니라 일반인도 해보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보낼 때. 뭐 그런 작가님도 약간 이게 좀 직업병일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렇죠. 네. 어떤 상황을 놓고 계속해서 그 상상을 하고. 그렇죠. 네네. 지하철 같은 데서 제가 정말 20대부터 많이 하던 버릇인데 지하철 같은 데서 전화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한쪽 얘기만 들리잖아요. 네. 내가 안 한다 그랬잖아. 뭘 안 한다는 거지? 너네들 한두 번 가? 왜 우리 집은 안 돼? 뭐 이러면서 싸우고 있어. 집에 가는 문제 때문에 싸우는 구나.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고 있네. 정확히 뭐 때문에 싸우는 거지? 뭐 이러면서 듣기 시작해요. 너무 웃기다. 그런데 나머지 그 반의 얘기를 상상하는 거죠. 이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남의 전화 통화를 굉장히 거슬려 하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실제로 우리가 회사라던가 아니면 어디 지하철에서 누가 혼자 통화하고 있으면 굉장히 거슬려요. 아 맞아요. 둘이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은 덜 거슬려요. 그게 왜냐하면
불충분한 정보를 받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어. 뇌를 써야 돼요. 그렇잖아요. 계속 생각하게 돼요. 그러니까 뇌를 써야 된다는 거죠. 피곤하니까 전화 좀 빨리 끊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저는 그게 일이니까 혼자 안 듣는 척하면서 다 들으면서 지금 무슨 일 때문에 싸우고 있고 저 사람의 직업은 뭐고 또 저희들의 관계는 얼마고 저 연인은 만난 지 몇 년 됐고 현재 어떤 단계고 혼자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상상력이 네. 바로 이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작품의 네. 원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도 제가 학교 다닐 때 친구들한테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애들이 굉장히 재밌게 들었어요. 얘기를 참고 좀 재밌게 하시네요. 보니까. 네. 그러니까 애들이 제 얘기를 듣는 게 좀 좋았어요. 근데 그 얘기에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예를 들면 만화, 영화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럼 애들이 다음 해를 기다려야 되면 제가 다음 해를 지어내서 애들한테 얘기해 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가 이제 이렇게 돼서 날아간다. 뭐 우주로 가서 누구랑 싸우고 그러면 애들이 그 얘기를 재밌게 듣는 걸 보고 이야기를 이렇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해줄 때 굉장히 좀 즐거움이 있구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별명이 뻥하가 거짓말이 아니잖아요. 근데 뻥하였던 적은 없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지금 다음 회가 아직 안 나왔는데 다음 회를 내가 지어서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뻥이 아니에요? 뻥이 아니죠. 그건 스토리텔링이죠. 와. 네. 요거를 스토리텔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좋은 것 같은데요, 놀랐어요. 스토리텔링? 네, 스토리텔링. 이건 좀 심오한 얘기인데, 좀 진지한 얘기인데, 자기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해서 다른 가능성을 상상해 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 엄마 아빠가 자기한테 막 혼내고 그러잖아요. 네. 그럼 난 좋은 애가 아닐까? 사실은 나는 진짜로 어디 재벌집 아들인데 네네. 버려진 거 아닐까? 그래서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힘든 가정 생활을 견딜 수 있어요. 나중에 진짜 부모가 나를 데리고 올 거야. 조금만 참자. 곧 찾아온다. 찾아온다. 이거는 뭐 제가 만들어낸 개념은 아니고 가족 로망스라는 그 문화평론의 개념인데 스토리텔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서 힘든 현실을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소설을 사람들이 왜 읽나 그러잖아요. 그냥 우리가 살 때 힘들 때 있거든요. 그때 그렇죠. 나와 비슷할 수 있었던 누군가의 다른 삶을 굉장히 상세하게 아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때 그 사람이랑 결혼 안 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또는 내가 그때 개그맨을 안 하고 이걸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랬을 때 그걸 아주 세밀하게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지금 살고 있는 삶이 굉장히 좀 특별해 보여요. 그리고 이거가 어떤 많은 삶 중에 하나고 내가 어쨌든 나밖에는 이 이야기를 만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상하게 견딜만해요. 사람이 자기만 생각하고 있을 때 제일 괴로워요. 우리 작가님이 한국 문단 역사상 처음으로 귀걸이를 하고 문학상 시상대에 오른 최초의 남자 작가분이시고 신인 작가 시절 귀걸이라고 맨살에 조끼 입고 클럽 가셨다. 맨살에 쫓겨요? 맨살에 좀 귀걸이는 뭐 패션을 위해서 했다기보다 그때 제가 이제 소설가가 되려고 습작을 하고 있었는데 취업의 유혹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자꾸 일단 취업을 하고 대기업이나 이런 데 들어가서 안정적으로 하고 글은 주말에 쓰거나 밤에 취미로 써라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부모님도 그렇고. 그런 얘기를 자꾸 들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약해져서 그 이대 앞에 가서 귀를 뚫었던 거예요. 지금도 이게 흔적이 좀 있네요, 남아 있어요. 있어요. 예. 그래서 귀를 뚫으면 취업이 안 된다 그래서. 예. 내 마음이 흔들릴까 봐. 네네. 뚫으니까 부모님도 포기하시고 뭐 다 포기하고 그래서 귀를 뚫으신 거예요? 면접관들이 이렇게 보잖아요. 네. 그런데 그때는 뭐 지금보다 훨씬 더 엄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좀 마음이 편했고 지금 같았으면 저도 아마 그렇게는 못했을 거예요. 네. 클럽도 많이 좀 다니셨어요? 많이는 아니고요. 그쪽엔 재능이 좀 없어서 그런데 같이 그때 어울리던 친구들이 또 새로운 문화고 이러니까 가보자. 근데 저는 일단 너무 시끄러웠고요. 클럽이 음악을 들으면서 이렇게 오래 있으면 너무 피곤해요. 네. 근데 그런 거 치고는 맨살에 쫓기는 너무 적극적인 의사 표현이거든요. 예. 아니 왜냐하면 쫓기에 맨살은 이건 굉장히 적극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 네. 근데 그때 잘 모르는 저를 그 클럽의 세계로 인도한 그 후배가 있었는데 형 그러면서 거기는 내 맨살에 조끼 같은 거 입어야 돼. 그래서 아니 그게 근데 사실은 믿진 아니 않았어요 근데 처음에는. 보통 언더셔츠 입고 좀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제가 TV에 나온 이후의 모습을 많이 보시니까 네. 되게 참 사람이 부드럽고 네. 되게 원만해 보이고 그렇지만 20대 저는 좀 아마 제가
그런 소설이 있어요. 어떤 노 작가가 보르헤스라는 작가인데 쓴 소설에 보면 강변을 산책하다가 웬 젊은이를 벤치에서 만나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나누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고 재수 없는 거예요. 괴로워하고 가다가 문득 깨달아요. 아, 저게 20살의 자기였구나.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상상해 볼 수 있잖아요. 20살의 조세호, 뭐 20살의 유재석을 어딘가 우연히 뭐 KTX 옆자리라던가 만나서 대화를 나눌 때 과연 그 친구를 좋아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20살의 나, 그 맨살에 그 클럽 다니던 그때의 나를 보면 길에서 이제 보는 거예요. 홍대 지금도 근처에 살고 있으니까 지나가다 그런 친구가 지나가면 멀리 떨어질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지금 생각하면 20살의 저라고 하시니까 제가 그때 앞으로 파마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이만큼 크게 하는 게 있었어요. 네. 아, 저도 막 머리 랩핑하고 네. 그랬어요. 소설을 쓰기 전에 꼭 하는 행동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작가님께서. 그 손톱을 다 깎고. 네. 네네네. 이게 어쨌든 뭔가 일을 시작하면 매번 새로운 인물, 새로운 문장, 새로운 상황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글로 들어가기가 너무 싫으니까 쉬운 일을 하는 거죠. 뭐 손톱 깎기, 연필 깎기, 집안 정리, 뭐 화분에 물 주기. 그러니까 창의적인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창의적인 뭔가를 하기 전이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창의성은 사람들이 요새 너무 창의성하고 다 좋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창의성의 어떤 이게 문턱을 넘어가려면 굉장히 에너지를 써야만 돼요. 맞아요. 제가 늘 예로 드는 게 매일 출근을 창의적으로 하는 직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동으로 출근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그냥 환승하고 몇 번째 전동차에 몇 번째 문을 타고 더러러 이렇게 해서 자동으로 회사에 와야 그나마 회사 생활할 수 있지. 그래서 사장님이 직원 여러분 앞으로는 매일 창의적으로 출근하세요. 이러면 오늘은 지하철, 내일은 자전거, 모레는 행글라이더, 어느 날 수상스키. 걸어서 뭐 수상스키, 뭐 한강에 무슨 뭐 보트 타고 돌아오기, 걸어가기 뭐 그러다 보면 굉장히 아침에 일어나면 벌써 막 압박이 느껴질 거예요. 맞아. 저는 그런 뭐 취준생이나 이런 분들이 강연 때도 물어보고 그래요. 특히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건 저한테 인간관계를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다. 근데 보통 이렇게 젊은 취준생이라든가 아니면 좀 불안정한 자리에 있는 분들은 내가 인간관계를 잘못해서 자꾸 이런 일을 겪나라고 생각하고 자기를 자꾸 바꾸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내가 뭘 잘못하고 있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잘못하는 경우를 거의 못 봤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뭘 잘못하지 않아요. 그때 제가 이제 하는 말이 그게 인간관계를 잘 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지금 힘이 약해서 당하는 일이라고. 저도 20대 때는 뭐 사람들하고도 많이 부딪히고 싸우고 특히 저는 뭐 원고료 같은 거 떼먹는 사람들하고 많이 싸웠거든요. 뭘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듣게 돼요. 아, 그 사장님이 다른 사람한테는 안 그런다더라. 내가 지금 어떤 일을 당한다면 자기를 자꾸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뭘 잘못해서 당하는 일이 아니라고. 지금은 힘이 약하고 만만해서 당하는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기분이 나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해줘요. 네. 아니 그 한예종 극작가 교수님으로 재직하실 때 네. 학생들에게 글 쓸 때 짜증난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걸 왜 쓰지 못하겠어요? 이렇게 오해하실 분들도 계신데 제가 그렇게 무서운 선생님은 아니에요. 뭐말 못한다고 막 혼내고 이런 게 아니라 소설을 쓸 때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저도 많이 써요. 짜증나 이렇게 네. 쓰지 그때 무슨 단어를 고르고 그러진 않아요. 그리고 근데 소설을 쓸 때는 소설을 쓸 때는 다른 사람의 감정을 좀 섬세하게 표현해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짜증이라는 감정에는 그냥 다양한 감정이 뭉뚱그려져 있죠. 있잖아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엄마가 내 생일을 잊어버렸다. 짜증나죠. 하지만 그 그건 서운함이죠. 서운함이죠. 네, 그런 거죠. 그다음에 뭐 어디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이를 다 봤는데 휴지가 없다. 나 짜증난다. 네. 근데 그건 당황스러움이잖아요. 그 당황스러움이죠. 황당함 뭐 그다음에 뭐 우리가 많은 걸 그렇게 그냥 표현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은 글을 써야 할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좀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황스러웠다, 구체적으로. 분했다, 화가 났다, 서러웠다. 뭐 그 감정이 뭔지를 표현하려고 노력해야 해요. 이거 참 왜냐하면 오늘 또 배우는 게 많네요 작가님한테. 보통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여유가 없어요. 맞아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려고 해도
잘 안 보여요. 맞아요. 그 명상 같은 거 가면 가만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라고 하는데 이따 뭐 먹지? 그다음에 맞아요. 해야 할 약속 뭐 아까 참 그거 했나? 이런 걱정 이런 게 많이 들지 안 보여요. 근데 우리가 자기 감정을 언제 알게 되냐면 소설 같은 걸 볼 때 알게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소설을 이렇게 읽다가요. 우리가 그래 내가 그때 이랬어. 그런 감정 있잖아요. 내가 그때 우리 부모님 돌아가서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느낌이 이랬어. 맞아. 그걸 누군가 대신 표현해 준 거예요. 맞아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슬로우 모션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문장으로 이렇게 써서 단어로.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우리 밑줄 긋잖아요. 그때 자기 감정을 비로소 언어화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작가가 될 사람들은 심리 묘사를 좀 잘해야 되고 네. 감정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던 건데 김영하가 짜증을 금지했다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이제 듣고 보니 왜 그러신지 알겠네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해도 여기도 아마 짧게 김영하가 짜증을 금지한 이유 이렇게 해서 돌아다닐 것 같아서 좀 약간 절망감이 드네요. 이게 진짜 좀 그러니까 하나의 단어로 하다 보면은 사실은 그냥 짜증난다, 그냥 짜증난다 해서 끝이 나면 내 스스로의 감정을 스스로 잘 모를 것 같아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그렇게 뭉뚱그려서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진짜 감정을 들여다보면 너무 괴롭거든요.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그런 것도 있어요. 내가 서운한 건데 이 서운함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가 눈물 나고 감정 북받쳐 오르고 특히 슬픔 같은 감정을 사람이 표현하면 약해 보이잖아요. 우리가. 네. 그래서 슬펐을 때도 나 어제 짜증났어. 들어보면 슬픈 이야기예요. 친구가 무슨 너 얘기인지 슬펐나 알겠어. 봐. 맞아. 너 슬펐구나라고 하면 아니야. 그냥 짜증이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 감정이 뭐지라고 생각하다가는 잘못하면 터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몇 개의 어떤 마법 같은 단어로 그냥 누르고 있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감정들이 눌려 있으면 위험하잖아요. 위험하죠. 굉장히 우울해져요. 몸에서 곪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좀 혼자 있을 때 이제 책과 마주하고 있을 때 안전하잖아요. 책은. 책이 우리한테 화를 내지도 않고 우리한테 비난할 것도 아니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작가의 책 같은 걸 보면서 그래 이게 내 감정이었어 막 울기도 하고 그때 마음껏 자기 감정을 들여다보고 울고 싶으면 그때 울고 이게 바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화, 카타르시스죠. 카타르시다. 진짜 이거 많이 아주 하시네요. 뭐, 예. 만약에 작가님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쓴다면, 그러니까 본인을 주인공으로 소설을 쓴다면 그 첫 문장은 어떻게 꾸미고 싶으세요? 소설 제목 김영하입니다. 네. 첫 문장. 여기는 어디인가? 여기는 어디? 여기 어디. 나는 누구? 우리 예능에서 많이 쓰는 자막이에요. 여기는 예. 저는 학생들한테 옛날에 숙제 그런 거 준 적 있어요. 그 글쓰기 숙제 같은 거 줘야 되잖아요. 첫 문장만 제가 준 적도 있어요. 뭐라고 주셨어요? 나는 용서한다. 나는 용서한다. 그럼 그 뒤에는 용서하기 어려운 일을 써야 되겠죠. 네. 어쩔 수 없지. 나는 용서한다. 내 발을 밟고 지나간 그를. 이러면 거기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나의 카톡을 일시판 너를 용서한다. 이거 안 되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긴 사연이 필요해지는 그런 거니까. 나는 용서한다. 자작나무 숲에 누워 나의 두 눈은 검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다. 한 번의 짧은 삶, 두 개의 육신이 있었다. 지금 그 두 번째 육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 나는 나와 관련된 기록들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기억을 이어붙이며 과거로 돌아갔다. 그때마다 이야기는 직박구리가 죽어있던 그날 아침, 모든 것이 흔들리던 순간에서 시작됐다. 아직 어린 잿빛 직박구리였다. 하늘을 날다가 힘에 부쳐 그대로 떨어진 걸까? 아니면 불의의 기습을 받아 추락한 걸까? 가슴속에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있는데 그게 뭔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다. 슬픔일까? 아니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까? 내 감정은 마치 상점의 쇼윈도 안에 들어있는 것 같다. 볼 수는 있지만 손으로 만질 수는 없는.